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효충 중개실무의 김주영 매니저. 박태양입니다. 저번에 서울숲에서 이제 6.17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빠르게 정책을 냈더라고요. 7월 10일 날.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부랴부랴 한번 7.10 대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7.10 대책, 뭐 6.17 대책 후속 조치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주요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대목이 어떤 대목인가요? 가장 핵심 두 가지를 고르라 그러면 그 취득세 부분이랑 종부세 부분인데 지금 네. 취득세가 완전 처음 보는 숫자가 나왔고, 그러니까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로 취득세를 올리겠다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네. 근데 아직 이 법 자체가 급하게 만들어진 법이잖아요. 네.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법인이라고만 그냥 해놨는데 이 법인에 대해서 뭐 상가를 살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뭐 주택에 대해서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이 없고 그냥 법인은 12%라고만 나왔거든요. 야,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또 추가 네. 보완 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네. 지금 그냥 일단 큰 틀만 먼저 내던진 거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금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네. 이 710이 특히나. 근데 일단 이거를 빨리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취득세 올리겠다, 사지 마라 라는 사인을 빨리 주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는 아직 나와야 될 게 많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랑 또 종부세에 대한 거, 종부세를 거의 한 2배 올렸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엄청 올린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인으로 투기적 수요하던 분들한테는 그 법인이 매출이 없는 법인이잖아요. 사실 부동산 매매만 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분들은 지금 법인의 매출이 없는 상태에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자기가 법인의 자본금이 없으니까 네. 오히려 증자를 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지금 내기가 어려운 이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일 핵심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취득세 인상, 종부세 취득세랑 인상. 종부세를 대폭 인상했다. 대폭 인상했다. 네. 그러면 그러니까 그 취득세랑 종부세를 대폭 인상했다는 의미가, 취득세는 살 때 내는 세금이고 네. 종부세는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이니까 네. 사지 말고 보유하지 말고 팔아라. 그러니까 이 사인을 정확하게 주는 게 뭐냐면, 내년 6월까지는 양도세도 물론 올렸는데 네. 양도세 올린 거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유예해주겠다. 네. 내년 6월까지 팔아라, 이 사인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금 살 때 내는 세금, 보유할 때 내는 세금 다 올렸으니까 네. 팔아라, 이런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에 6.17 대책에서도 네. 그 법인이 이제 양도세 관련된 이제 또 네네. 정책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올해 말 정도 되면 막 대량으로 쏟아져 나올 거다. 네. 이런 기사들도 제가 많이 접했는데. 네. 더 올렸으니까. 네.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6월까지 주겠다. 네. 내년 6월까지 다 팔아라. 네.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네. 되는 건가요? 근데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이 12%라는 취득세를 내면서 사면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살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과연 이 종부세를 올렸다고 해서 진짜 지금 서울의 알짜 단지에 있는 아파트들이 나올까,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한 가정을 네. 한번 해서 해볼까요? 네. 만약에 기존의 취득세가 네. 몇 %였던 거죠? 기존의 그러니까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4%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그 규제를 하려고 하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2배, 3배가 오른 거죠. 4%였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반, 3배.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들은 뭐 1%, 뭐 1.2%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네. 그 정도 세금이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대략 한 20억짜리 집을 산다고 하면 네. 기존에는 800만 원인가요?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을 8천만 원 냈는데, 냈었는데 근데 이제는 2억 4천만 원. 2억 4천 원이 돼야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러니까 내는 실제로 거네요.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아. 종부세도 마찬가지예요. 종부세도 거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법인 관련된 종부세가 지금 엄청 폭탄인 게 뭐냐면, 그냥 똑같이 세율은 똑같이 오르는 거지만 네. 우리가 세율을 측정을 할 때 그냥 바로 이 금액에서 세율을 매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과세표준은 그만. 네. 예, 종부세는 특히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또 네. 곱해서 하는 건데, 근데 거기에 그 다른 보유세랑 다른 게 하나가, 또 종부세는 그 6억 공제를 해주잖아요. 예, 공제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10억짜리다,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 10억짜리다 했을 때 거기서 6억을 빼고, 그쵸. 6억을 빼고 공정시장 가액 예, 비율을 예, 곱한 예. 다음에 네. 거기서 세율을 곱하는 거였는데, 지금 공시 가격도 현실화하겠다고 올리고 있죠. 올리고, 공시 네. 가격도 올리고 있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100%까지 올리겠대요. 내후년까지. 아, 100%. 그러니까 원래는 뭐 80%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것도 100% 올리겠다고 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기본공제를 없애버렸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세율 2배가 오른 게 아니라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요소는 다 올린 거예요. 법인의 대상으로 한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체감이 2배가 아니라 거의 4배, 5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전 같으면은 멋대고 해서 뭐 몇백만 원 내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아예 그냥 10억에다가 1.2%를 그냥 매기는 거죠. 아, 그냥 뭐 1200을 그냥 내는 거죠. 없이 그냥 1200을 매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추가로 막
그 조정될 사항은 있을까요? 아, 취득세 관련된 네. 거요. 그러니까 지금 종부세나 취득세 관련해서 보완이 될 부분은 그 1주택 투자자에 대한 규제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전세를 살고 있고 네. 아니면 내가 반전세를 살고 있거나 그러니까 나는 세를 살고 있고 그 다른 집을 갭 투자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는 전혀 해당되는 내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종부세나 취득세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완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애초에 이런 거에 대한 계속 구멍이 있는 게 네. 이 주택수로 투기적 수요다 아니다를 측정하는 기준을 삼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합리한 부분이 많고 예를 들면 나는 서울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 살고 있는데 본가가 뭐 전라도예요. 네. 그래서 전라도에 어머니 모셔야 되니까 어머니 모실 집을 옛날부터 갖고 있던 집을 사놓고 나는 서울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집을 샀는데 정부에서 막 집값을 올려준 것도 정책으로 내가 올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올라갔구나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 죄인이 돼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세금 투투를 받는 다주택자가 이렇게 되니까. 보유세를 그러니까 나는 이걸 더 이상 뭐 팔거나 살 생각도 없었는데 갑자기 보유세가 올라가 버린 이런 상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갭투자가 아니고 실소유자. 네, 실소유자.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맞아요. 또 보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주택수로 단순히 이게 투기적 수요다라고 판별하는 것 자체 이거를 먼저 좀 없애야 될 것 같고 1주택 투자자들이 엄청 투기적 수요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 1주택 투자자들도 자기는 새 살고 막 지방 가서 막 메뚜기 때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갭 투자하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1주택인 경우 많아요. 그런 분들이 법인도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뭐 현금 부자 이런 분들 막 그 뉴스 같은 데 보면 현금 부자가 있기 때문에 정책이 통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이 그 막 지방 같은 데 가서 집값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갭 투자꾼들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현금 부자들이 그런 걸 하진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현금 30억 있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몇 천만 원 갭으로 이렇게 사다 팔았다 하는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들어가는 시간 대비 그러니까 이것도 다 기회 비용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맥락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정부에서 잡고자 하는 그런 투기적 수요 있죠. 지금까지 비규제 지역이었던데 안산이나 청주 이렇게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데 가서 법인 매수하거나 갭 투자로서 그 집값을 많이 올려놓은 그런 사람들은 다주택자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다. 아닌 경우도 많다. 그런 사람을 잡는 정책까지 만약에 나왔었으면 조금 더 그렇죠. 근데 이게 애초에 지금 우리 이 정부에서 말하는 정책이 그러니까 웃긴 게 지금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건설업이 나라의 GDP에 끼치는 영향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돈과 시간을 들였을 때 이 건설업이 발생하는 창출 효과가 제일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설업을 죽인다는 거는 이 경기 부양이랑 반대로 간다는 건데 어쨌든 지금 경기는 부양시키려고 하면서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건설업 경기를 안 좋게 하는 요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실수요자들한테 그 집을 갖다 주겠다고 하면서 또 투기적 수요는 잡겠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그 1주택자들까지 규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규제를 하는 명분 자체가 실수요자, 무주택 실수요자들한테 집을 주겠다는 명분인데 1주택자들을 규제를 해버리면 지금 이 규제를 하는 명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계속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똘똘한 한 채 갖고 있자라고 생각을 하겠죠. 1주택에 대한 규제가 없는데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살고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를 절대 안 파는 거죠.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상하는 게 서울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알짜 단지들은 그런 단지들에서 매물들이 나오긴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지금 물론 매물이 많이 쏟아 나오겠지만 만약에 하나를 남겨놓고 나머지를 판다 그러면 제일 투자 가치가 높고 그런 데만 알짜를 놔두고 팔겠죠. 또 다른 맥락으로 임대차 관련 법들이 또 발의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들에서 오는 효과가 결국에 임대 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있는데 임대 가격 상승한다는 거는 또 이게 집값 상승의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임대 가격 상승.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710에서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데 규제를 막 때리고 있는데 임대차 관련 법까지 해버리니까 이 주인들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일 많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 세 부담을 임차인들이 또 함께 된다는 거죠. 임차인들한테 그 가시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그 지금 전세나 월세를 들어가고 싶은 그 임차인 입장에서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나 월세를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그 금액을 높게 불러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게 시세 형성이 된다는 거죠. 임대 가격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원래 종부세 500 내고 있었는데 이제 2,000을 내게 됐어요. 근데 그 1,500에 대한 그 부담을 전세 가격 2,000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거든요. 완전 서울 주요 단지에서는 2,000 정도 올라도 그냥 매수자가 바로 맞춰지니까 오히려 주인들은 이 생각해요. 아, 더 올렸어도 되나? 이 생각해요. 지금 계약하는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세부담이 고스란히 임차인들한테 가는 거고 그 임차인들도 이 없던 돈 2천을 갑자기 어디서 만들겠어요. 또 대출을 받아서 임차인들이 엄청 부담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서 이게 너무 길게 가는 걸 수도 있는데 임차인들이 만약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어디서 돈을 끌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집 살 돈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죠. 만약에 지금 그 전세자금 대출로도 부족해서 뭐 신용대출을 받았다거나 한다 그러면 내 월 지출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완전 울분을 토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결국에는 지금 내 주거 비용이 더 늘어나고 있다. 더 늘어나고 네. 전세 가격도 올라가 버리고 이게 아무리 뭐 규제를 1주택자한테 풀어준다고 해도 어쨌든 돈이 있어야 사는 건데 나는 지금 돈을 너무 모으기 힘들다. 그러니까 모았다 싶었는데 올라가고 모았다 싶었는데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은 올라가고 있고 내 주거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반대로 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돈을 벌고 있는데 점점 이 집이랑 이 집을 살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은 멀어지는 거죠. 내 주거 비용은 더 올라가고 있으니까. 정책 내용을 보다 보니까 뭐 신혼부부 특별공급, 뭐 소득요건, 뭐 완화? 서민들한테 뭔가 조금 뭐 민심을 얻기 위한 그런 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보도자료의 흐름을 봐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보도자료든 일단 동향을 얘기하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런 내용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폭탄을 날리는데 어떻게 보면 뭔가 뭐 면죄부? 그러니까 뭐 그런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 다주택자들한테 이 민심을 잃을 만한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줬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 전과 없던 것과 비교하면 더 좋아진 건 맞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그 규제 지역에서 대출 규제에 관련한 거 그러니까 규제 지역에서 그 LTV DTI를 10% 우대해주는 게 있는데 그 기준이 현행은 원래 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였고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이하였는데 그거를 8천만 원으로 올려주고 생애 최초를 9천만 원으로 올려준 거야. 총 1천만 원씩 올려준 거죠. 1천만 원씩 올려준 건데 그러니까 물론 그 없던 것보단 낫겠지만 그 전보단 낫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집을 구입할 때 크게 영향이 있을지 이 범주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 크게 차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사실 이런 지금 대출이 10% 들나와서 못 산다기보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서 못 산다. 10% 해도 더 못 사는 거죠. 확실히 좀 전략적인 것 같은 게 이렇게 서민 실소유자 이런 식으로 해서 완화 이런 타이틀만 보면 이게 사실 느끼는 거 바로는 서민을 위한 실소유자를 위한 정책을 완화시키려고 노력은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실질적인 내용은 봤을 때 큰 그거 변화는 없는데 그렇게 좀 이번 대책을 내놓으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한테 뭔가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전가하는 느낌 그 느낌을 좀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책임의 무거움을 정부가 다 떠안기는 어려우니까 이렇게 된 원흉이 다주택자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뉘앙스가 이 보도자료로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아직 미비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너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법인의 어떤 부동산 형태에 대해서 취득세 12%를 때릴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언급이 없고 그 상품의 종류가 안 나와있죠. 뭐 상가인지 뭐 주택인지 뭐 그거에 대해서 나오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보도자료를 만든 분들도 그냥 주택이라고 적었으면 간단하겠지만 지금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못 적었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일단은 보도를 해야 되니까 아예 그거에 대한 언급을 빼버렸다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지금 이게 문의를 해도 답을 당장 받기가 어려워요. 연락이 잘 안 돼요. 지금 국토교통부 저도 전화를 지금 몇 번 시도해봤는데 전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번 정책의 전체적인 요약이 뭐 당연히 다주택자 집 팔아라 그 집으로 이제 투자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건데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투자는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가서 하고 왜냐면 이 투자에 대한 수요는 똑같이 있는 건데 이 주택에 대한 투자를 못하게 막은 거니까 지금 취득세 올렸다는 것 자체가 투자 수익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겠다 이거죠. 여기다 집을 사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떨어뜨리겠다 이런 느낌인 거니까 당연히 비주거용 쪽으로 투자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건물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여전히 대출 잘 나오거든요 사실 대출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도 지금 사실 비주거용 부동산 그 상가 건물이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진 상태였어요. 거래량도 좀 많아졌고 근데 이번 710 대책으로 인해서 아예 한 번 더 불을 지피지 않을까
지금 아무리 뭐 풍선 효과를 노리고 뭘 한다고 해도 지금 비규제 지역에 들어가서 주택에 관련된 투자를 한다는 건 진짜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6.27 때도 우리가 일단은 지켜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맞았죠. 그 당시에 뭐 파주나 김포 같은 데 가서 투자해도 괜히 물리지 마라 이런 얘기 했었는데 지금은 더 심한 거죠. 사실 지금 풍선 효과를 노리고 주택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위험성이 너무 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일단 주택에 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주택 관련된 투자는 지켜봐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섣불리 움직이는 것보다 근데 비주거용 투자 쪽으로 오히려 생각을 많이 해보는 게 유리할 수 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원래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 취득세가 비싸서 상대적으로 주거용 부동산보다 메리트가 떨어졌던 건데 지금은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그 2주택인 경우에 뭐 8% 12% 이러니까 다주택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투자가 메리트가 너무 없어져서 상대적으로 비주거용이 인기가 많아질 것 같고 그 인기인 즉슨 수요가 많아진다는 거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격 상승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또 반대로 지금 거의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또 주택에 대해서 투자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한 비과세 이런 걸 노리면서 활용하면서 투자를 많이 했었고 근데 비주거용은 그게 없잖아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거의 없어진 거거든요. 주택도. 지금 이번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쨌든 지금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노리면서 투자를 하는 건 어려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 투자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물론 우리가 주택이나 뭐 그러니까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나 빌라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만 이럴 때는 좀 안 해봤던 비주거용 부동산 같은데 투자하는 거, 새로 좀 눈을 돌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전체 수요의 절대량을 볼 때 사실 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내가 실수요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익숙하니까 근데 비주거용은 아무래도 그 절대량이 적은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많아질 것 같고 오피스텔은 거의 준주거라고 보니까 오피스텔 정도만 해도 좀 그 절세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 상대적으로 세금이 적게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아예 비주거용 부동산 준주택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 말고 상가라든지 뭐 레지던스라든지 이런 다른 거에 대해서 무조건 그런 거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한 줄짜리 명제로 파악을 하지 말고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다 수익을 내는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면 이번 기회에 뭐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거용보다는 비주거용 및 상가 위주로 투자를 많이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네요. 6.27 대책 이후에 이제 7.10 추가 대책에 대해서 박태양 중개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정책이라는 게 이제 조금 뭐 서민들을 위한 정책 이렇게 말은 하지만 또 이렇게 실상을 좀 파악해 보니까 또 기다려야 된다는 말을 좀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추가 대책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사실 그 진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싶다면 투기 세력을 때려잡는 정책보다 우선적으로 그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을 먼저 하고 이 후발적으로 나중에 다주택자들을 때려잡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 진짜 실수요자들이 보호가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진짜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런 점이 아쉽고. 그렇죠. 지금은 거의 계속 때리는 작업만 했잖아요. 다 다루진 못했지만 제일 빠르게 전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내용만 전달을 한 거고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뭐 새로운 정책 나오거나 하면은 또 주영 매니저님이랑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면서 그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혹시나 영상 보시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박효춘 중개신문의 김주영 매니저 박태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